하겠다고 하고 나서 봤더니 노동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학습 노동자이냐 아니냐는 저의 소관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런 날 모시게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한국화되어서 5월 1일이 노동절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게 오늘 그 세미나 하려고 제가 보내드린 포스터예요. 근데 포스터를 안 붙이신 게 어쩌면 다행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걸 보고는 아, 저 세미나 재미없겠다 해서 안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걸 다 보고 이제 한눈에 딱 보고 아,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굳이 고문당하면서 앉아 계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는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융복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공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뭐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제가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지라 그거하고 이제 그 건축하고, 그러니까 융복합이라는 얘기는 뭐 국내에서 얘기된 건 뭐 한 2000년대 초반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거의 10몇 년 동안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철진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 오늘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아까도 잠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저 3개국 할 줄 압니다 하고 자랑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에피스테몰로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 불어로는 GY라고, 그러니까 무슨 학문, 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GY라고 하는 거를 GIE로 이렇게 바꿔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불어 같은 걸 이렇게 쓰실 일이 있으시면 저게 같은 학문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거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결국 이제 건축하고 뭐 융합 혹은 통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설정하기 이전에 보통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통섭이나 융합에 대해서 얘기하면 건축이야말로 진정 융합하는 학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건축을 막 높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건축이 이렇게 그닥 융합시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융합이나 통섭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며 그것하고 건축하고 어떤 연관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어떻게 건축에 응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제가 왜 통섭에 대해서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아키텍처라고 보통 일반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선생님이 그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냐 건축학이냐. 근데 이제 학이라고 할 때 보통 로지라는 말을 붙이니까 그러면 아키텍처가 아니라 아키텍처롤로지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축이 다른 학문들에게서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엔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에 제가 영향받아서 그분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형식으로 제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은 건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면 제가 이제 프랑스 가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벽에 부딪혔다고 할까 아니면 재미있었던 지점이 에티몰로지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원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왔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고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령 폴리틱이다 그러면 그 말이 폴리스에서 왔고 폴리스를 통치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도시나 조그만한 소규모 그룹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것이어서 정치라는 것에 이렇게 대응어가 된다 뭐 이런 식인데, 그럼 이제 아키텍처는 뭐냐? 그러면 아키텍처는 보통 아르케 플러스 테크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테크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텍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건축가가 텍톤 그러면 이제 뭔가 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축가가 이제 쌓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건축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하면 세울 건자에 쌓을 축자입니다. 그리고 세워서 쌓는다는, 그러니까 순전히 기능적인 의미의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근데 이제 테크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특히나 공학과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과연 테크닉의 의미가 뭐냐, 건축에서 테크네라는 게 뭐냐, 테크네는 예술에서 어떤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단어 자체가 두 개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르케테크네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그 테크네라는 걸 테크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의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 하면 이제 바이오 플러스 아시다시피 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라는 것도 결국 이제 그 새로운 신조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바이올로지라는 개념은 없었겠죠. 그럼 저 바이올로지라는 게 언제 생겨났느냐? 아키텍처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집을 짓는 행위였겠지만 생물학이라는 개념은 추측하건대 그 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적어도 그 근대 과학혁명 때부터 바이올로지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통섭이나 통섭의 그러니까 통섭이라 번역하는 컨실리언스라는 단어 자체도 그 통섭이란 단어도 결국 우리한테 새로 온 게 된 것이고,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컨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라, 저건 이제 불어로 써놨는데요. 그 라틴어로는 살리오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뛰다, 영어로 얘기하면 점프입니다. 그 다음에 언스는 이제 그 전미어고요. 그러니까 함께 뛰다라는 의미입니다. 컨실리언스가 점프 투게더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통섭이란 단어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점프 투게더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옆에 이제 질 들루즈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약간의 아이러니 그런 겁니다. 질 들루즈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철학자는 개념을 정리하자고 하면 도망가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개념으로 정의하고 무언가 뜻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야규하는 게 철학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개념들을 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개념들을 정의하는 이유는 무언가 정확한 개념이 그 당시에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논의의 시작이 안 되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들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통섭이라는 얘기가 이제 과학 쪽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과학이란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키텍처롤로지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요. 인문학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이다. 그럼 과학이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던가 인터넷을 검색하시던가 그러면 그 라틴어 시엔티아에서 왔다. 저 시엔티아라는 건 불어로는 코네상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널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 경험으로 얻어진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이언스 그래서 이제 그 논리지라고 이제 보통 모든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봤던 텍스트에 그러니까 그 출처를 찾을 수 없는데 제가 봤던 거에는 이제 과학의 사이언스의 그 단어의 기원이 불어의 시조라고 있는데요. 가위 잘라놨다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찾을 수 없는데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시작됐는데 왜 우리는 그럼 과학이라고 할까요?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을 것이고 그런 그 신개념어들을 보통 이제 화제 한자라고 하는데 그 한자들 중에 왜 저거를 지식이나 무슨 그런 걸로 얘기를 하지 않고 과학이라고 했을까요? 저 과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 무슨 과할 때 그 과입니다. 그러니까 나눠 놓는다는 의미죠. 나눠진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사이언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절대적인 진리 아니면 불변의 법칙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의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 리스트에 이제 시스템과 스트럭처를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저 말을 한국어로 옮기지 않고 그냥 시스템이라고 쓰시던가 스트럭처라고 쓰시는데, 시스템과 스트럭처는 분명히 다른 단어일 텐데 우리는 쓸 때 보면 시스템과 스트럭처를 섞어서 의미가, 그러니까 사회 체제라고 했을 때 시스템을 써야 할까요? 스트럭처를 써야 할까요? 뭐 사회 체계 아니면 사회 구조라고 했을 때 소셜 시스템일까요? 소셜 스트럭처일까요?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얘를 써야 된다가 아니라 시스템이나 스트럭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를 알면 다시 쓰는 용법을 다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17세기인지 18세기인지 아무튼 프랑스에서 신조어로 만들어졌고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어 사전에는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전제하는 건 뭐냐면 구성인자들, 그 내부의 구성인자들이나 이런 그 구성인자나 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인자 안에서 서로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체제가 변동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움직이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스트럭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딱딱합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한다, 갇혀져 있는 그런 것에서 못한다 그러면 스트럭처라는 단어를 쓰셔야 될 거고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면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변화 가능하다 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개념의 정립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무언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싫어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말로는 르네 데카르트고 불어는 흐네 데카르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철학자 아닌가요? 철학자라고도 하고 수학자라고도 하고 어쩌면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21세기 혹은 20세기에 너는 뭐야, 너는 뭐야, 그러니까 당신의 전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는 뭘 하는 사람, 너는 뭘 하는 사람, 너는 뭘 하는 사람하고 구분했던 것은, 그러니까 학문의 분류가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람 이후, 근대과학혁명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입니다. 그럼 이거는 과학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얘기할 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전통과학이나 전통건축이나 어떤 전통적인 철학들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화가 생기기 전에 전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지금 현재 분화된 생각으로서 이게 이거의 일부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동안 내지는 제가 열심히 주제로 다뤘던 풍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엉뚜안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위키페디아에서 찾은 건데요. 영어 설명은 이 사람을 그냥 화학자다라고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어를 가지고 왔는데, 저기 보면 un chimiste, philosophe et économiste françai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화학자,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아니 저 세 학문을 다 했단 말이야? 뭐 대단한 사람인데 전공을 3개나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주제를 다양하게 다뤘는데 그 주제를 오늘날 분류체계에서 나눠보니까 화학, 철학, 경제학이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학문의 분화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일어났고, 그 시점에 일어난 것이 결국은 근대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과학 철학이나 아니면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보자 라는 것이 결국은 통섭이든 융합이든 결국은 그런 돌파구를 찾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l a inauguré la méthode scientifique à la fois expérimentale et mathématique dans ce domaine qui au contraire de la mécanique.
성블레 누부아가 예샤페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과학적 방법론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시작됐고 그 방법론이라는 게 무엇이었냐 하면 경험, experimentation and 그러니까 mathematic이라는 겁니다. 수학과 경험을 통한 과학적 방법론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 방법은 메카닉적인 방법하고는 달랐다. 뭐 이런 건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분과 학문의 줄임말이라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인체에 대한 결국 의학적인 그런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전체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각 요소별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분해해서 그 요소로 각 분과별로 다르게 그 관찰하는 대상, 보통은 이제 연구 대상이라고 하죠. 그 연구 대상들을 설정하고 그 분야만 열심히 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근대 학문이 발전했고요. 아까 이제 데카르트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그 오토마타라고 해가지고 그 오리, 기계 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 오리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뭐 기계 오리가 뭐 소화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기계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 치환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잘게 쪼개는 이렇게 이제 분화하는 그런 학문의 문제는 뭐냐?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면 이제 그 머신이 이제 결국은 근대의 특징이라는 게 리덕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주의 내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체를 다 포괄해서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소위 게슈탈트 심리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이 인지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인 그런 것들로만, 기계적인 메카닉적인 그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뭐 그런 것들은 흔히 볼 수 있죠. 수학적인 해답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공학이나 기계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데에는 저런 수학화의 과정이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의대에 가면 뭐 저기 팔을 뭐 다루는데 팔에서 뭐 제가 명칭도 어려운 그런 학부들이 있고 거기를 전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 의대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일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전문화되다 보니까 서로 그러니까 같은 인접 분야인데도 서로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파편화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추상 환원주의 이것은 결국은 저것이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었지만 요소들을 줄여버리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외시켜버리거나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과론,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로 많이 이야기하는 인과론이 한 개의 원인에서 한 개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만 현대사회라든가 아니면 점점 더 이런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한 개의 원인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결과에서 한 개의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에서 한 개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복잡성의 과학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획일화. 그러니까 앱솔루티즘은 결국은 과학이라는 거에 어떤 과학 맹신의 어떤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학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제 패친이신 그 물리 교수님이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쇼킹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현대의 특징은 딱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단어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문의 과학화, 모든 학문의 예술화, 모든 원인의 문화화 이런 것을 통해서
쏠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냥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화시켜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다시 맞닥뜨리게 된 것은 그러면 진짜 리얼 월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무주의, 이제 스캡티즘을 이제 회의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그 스캡티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허무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줄여 하다 보면 복잡한 사안을 그냥 단순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냥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그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건 뭐 정치 허무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는 것들로 하나로 치환돼 버리는 순간 전혀 구분하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뭐 다 똑같은데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럼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고 그 이야기들 중에 나온 것이 하나가 통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런 문장을 찾고 싶었는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책에 보면 뭐 경험을 해야 되고 뭐 실험을 하고 뭐 그 논리적인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여기 가장 저기한 거는 새로운 증거가 생기거나 더 나은 생각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교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건 필요하지만 이것이 잠정적인 결론, 잠정적인 가설이라는 걸 인지하고 언제든지 다른 학문이든 다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실험해서 얻은 결과, 자기가 열심히 작업해서 얻은 결과는 훌륭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다른 결과 혹은 다른 증거들이 제시되었을 때 자기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통섭이든 아니면 다른 학문과의 교류든 융합이든 이런 것에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틀은 통섭, 융합이 해결책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물음표를 달아놓으면 그런 거겠죠? 감히 건방지게도 해결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 통섭은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최재천 교수님이 번역하시면서 쓰신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통섭에 대한 건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빼고요.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는 점프 투게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프 투게더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학문이 있다면 자기들 노는 바닥에서 잠깐 떠나서 딴 데로 한번 가서 다른 걸 해볼까? 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이 점프해가지고 셀피 찍자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을 보면 The Unity of Knowledge입니다. 지식의 대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론 부분에 가야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생물학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모든 학문을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라는 건 결국은 뭉뚱 그려서 합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 압솔루티즘이든 아니면 모노톤한 그런 것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밑에 융합이라는 단어, 이제 거꾸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퓨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퓨전은 다 섞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 섞어서 뭉뚱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의도되지 않는다 그러면 퓨전이라는 것이 되게 되면 특색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그냥 뭉뚱그려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뒤에 보여드릴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하고 슬라이드하고 그림이 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만들 능력이 부족하여 이제 찾아서 넣다 보니까 한데, 그러면 퓨전이라는 건 다 섞어버린다는 의미고요. 밑에 융합에 이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컨버전스라는 단어도 융합이라고 씁니다. 융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그 표지는 컨버전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제 1뜻이 수렴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어디로 모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저런 다양한 학문들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것은 이제 어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무언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곳으로 집중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개별 학문들이 쭉 가고 있는데 걔네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쫙 간다? 어딘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나 통섭, 개념적으로 얘가 왜 나왔는지는 그 컨텍스트 상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개념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가? 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기 위에 보면 2012년에 나온 그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있는 걸 했는데요. 이제 통섭을 한자로 어떻게 쓸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최재천 교수님이 이야기한 통섭이라는 것이고 서로 간 통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위의 통섭은 최재천 교수님이 쓰는 통섭이고 이 박기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생물학자 수준에서는 잘한 번역이지만 뭔가 꺼림직하다. 대놓고 이제 깐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위에 거는 거느릴 통 몰아잡을 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생물학자인 데이비드 윌슨이 쓴 컨실리언스에서 생물학이 우위를 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였다면 위의 통섭은 아주 잘된 번역어인 거죠. 그러니까 뜻 자체는 그렇습니다. 아래쪽의 통섭은 통할 통 건널 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고 자기 영역을 벗어난다 그러면 아래쪽 통섭이 훨씬 더 좀 더 맞는 뜻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좀 의미가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통섭의 한자 뜻은 아래 여러 개를 묶고 하나로 위에서 거느리고 여러 귀들을 모아 한 손으로 다스리는 것이 된다. 반면에 통섭, 여기서 이분은 이제 근데 인터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인터디스플린은 여러 개가 나란히 가로질러 인터, 크로스, 트랜스 이분은 지금 인터, 크로스, 트랜스를 같은 의미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지르다는 의미를 그러니까 가로지른다라는 그 한글 개념을 잡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인터, 크로스, 트랜스다라고 영어로 거꾸로 가져가신 거죠. 인문학자로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인터, 크로스, 트랜스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하면서 이쪽 저쪽 서로 왔다 갔다 건너기도 하는 것이다. 위의 통섭이 수직적이라면 아래 통섭은 수평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섭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섭이라는 거를 그냥 조금 그러니까 제 그 융합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예술 쪽에서 하는 융합 프로젝트 한두 개에 잠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막 깊이 하거나 제가 그걸 주도했던 건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흘러가는 과정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침소봉대의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조그만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확 이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만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융합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몇 분하고 얘기를 나누던 와중에 생긴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섭 융합을 얘기를 하면 일단 이 방에 있는 어느 누구도 통섭이나 융합을 공부해 본 적이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신 적은 있지만 교과 과정에서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건축학교에 갔을 때 프랑스에서 건축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학년일 때는 혼자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작업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고학년에 가면서 한 3학년, 그러니까 5년제, 저 다닐 때 6년제였는데 어쨌든 5년제라고 하면 한 3학년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갈 때는 팀으로 작업하는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팀 안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게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혼자 작업하는 걸 많이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팀으로 작업하는데 언어 장벽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게 이제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제목이 있었고요. 줄여서 이제 콜라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쇼킹했고, 그건 이제 프랑스의 문화적인 충격인데 그건 나중에 한담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연구서들을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통섭이나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통섭이나 융합을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이런 방법론이 있어 라는 거에 까지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모아만 놓으면 뭔가 일어나겠지 하는 식의 것들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정책 내지는 지원금 같은 것들이 통섭이나 융합 혹은 다학제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정작 자기가 하는 연구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그러니까 연구라기보다는 프로젝트가 그런 타이틀을 달아서 일단 지원금을 받자 라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국인의 특징, 다이나믹 코리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쏠림인 거죠. 통섭이나 융합이 쫙 뜨면 어느 한순간 그쪽으로 쫙 쏠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통섭이나 융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혹은 한 학자가 적어도 일대를 거쳐서 그걸 연구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쫙 쏠려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통섭이나 융합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면 그거 10년 전 개념인데 그 철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 가서 했던 건 경험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건 뭐냐면 각각 다 자기 연구 영역을 그냥 그대로 쭉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이 조명을 받으면 그때 그 사람이 잠깐 반짝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쪽으로 쏠려가지는 않는데 반해서 국내에는 제가 아시는 분이 실제로는 프랑스에서 노동법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프랑스 노동법만을 전공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야 독일 노동법은 어때? 미국 노동법은 어때? 뭐는 어때?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온다는 거죠. 자기는 프랑스 노동법만을 공부하기도 벅차고 그 양도 어마무시한데 그게 아니라 점점 다른 걸 요구받게 되고 그렇다 보면 자기가 얇게 알게 된다는 식으로 저한테 그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았습니다. 교과 과정 중에요. 그러니까 학위를 하든 중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작업해오는 데 있어서 자기 영역 밖의 사람들과 교류한 적이 별로 없죠. 그런 가운데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물론 누군가가 대표로서 끌고 나가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그냥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인가.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는 건축가, 예술가, 그 다음에 과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은 일어나진 않았죠. 근데 이제 헤게모니 싸움을 기피하게 되면 서로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정한 보통 얘기하는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 결합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던가 해가지고 서로 세 파트가 따로 일을 나눠서 그냥 고일만 딱 하고서 그냥 합쳐가지고 딱 끝 하는 것도 이제 융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게 된 질문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진화적이냐. 여러분은 진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거부하는데, 진화론이라는 단어에는 창조론과 같이 일종의 가설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진화라는 걸 부정하거나 걔를 격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좀 피곤하게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진화라는 건 저는 다양성의 증가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융합을 하던 통섭을 하던 학문 간의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접근법 내지는 다양한 학문,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이런 그 어떤 의도, 설계와는 반대로 통섭이나 융합은 합쳐버리고 줄여버리는, 다시 아까 얘기했던 리덕셔니즘의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의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으나, 그걸 실행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통섭이나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설계 과정 없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할 경우에 생기는 우려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융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우연치 않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키텍처롤로지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다가 국내에서 통섭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학문 방법론에 3가지 방법론이 접근법이 있다 라는 식의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우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제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걸 했는지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어쩌다 보니 관계된 거니까. 요즘 유행하는 어쩌다 시리즈인데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학제적 접근, 상호학제적 접근, 혹은 학제 간 접근, 아니면 간학제적 접근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초학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얘기하면 멀티디스플리너리티, 그 다음에 인터디스플리너리티, 트랜스디스플리너리티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번역되어 있는 번역어를 보시면 무엇인지 대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융합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이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이 구분에 제가 나누는 거하고 좀 다르고,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인터와 트랜스를 섞어서 쓰십니다. 근데 저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연구했던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참고문헌이 결국 프랑스 책이 있겠죠. 그쪽에서도 결국은 이제 영미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걸 구분하는 것을 엄격하다기보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구분을 지어놨다는 건 결국은 각각의 특색이 다르다는 의미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학제성, 그러니까 멀티디스플리너리티는 가장 대표적인 건 백과사전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 그러면 뭐가 하나 있으면 걔에 대한 걸 뭔가 쫙, 그러니까 도시 그러면 도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많은 학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문들이 쫙 모여가지고 도시란 말이지 하고서는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연구 대상에 대해서 다학제적, 모든 학제면 좋겠지만 여러 학제에서 서로,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물론 이제 그걸 발표하거나 그걸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나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이건 뭐다, 그러니까 도시는 뭐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각 학문별로 그냥 쫙 써놓는 겁니다. 그냥 집대성에서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거 자체로도 큰 의미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학문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접근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기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정치, 문화, 생태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다음에 뭐 물리적인, 인문학적인
각 분야의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서로 대응 방안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전제는 이 각각의 그 분야별로 서로 인터랙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일단은 이 접근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학제, 학제 간 연구. 근데 이제 인터라는 단어, 인터라는 접두어는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인터내셔널 할 때 인터는 국제,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나라랑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인터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둘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러니까 둘 사이에 서로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 여기 한다. 그러니까 가령 물리하고 화학이 있는데 그 물리화학이 인터랙션이 나서 물리화학이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학문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합이나 그러니까 통섭이나 융합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참여자, 뭐 많은 저희가 모여서 뭐를 해야 된다 라는 건데, 다 모여서 뭘 얘를 보기만 할 건지 아니면 다 모여서 얘를 어디로 갈 건지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가 어찌 보면 그 전 단계 두 가지 학문 분야에서 인접 학문이면 좋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인문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아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헤게모니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사람이 가령 이런 학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확 던진다, 이렇게 저같이 과학 철학적인 베이스도 없고 수학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한다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서로 이제 자격 시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부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인터라는 건 두 학문 사이에 서로 무언가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결과물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가 형성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요. 트랜스는 여러분이 이제 뭐 트랜스포팅, 뭐 트랜스포터, 뭐 아니면 뭐 트랜스미션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트랜스라는 건 물건이 여기 있으면 얘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물리하고 화학이 만나서 물리화학이 생긴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트랜스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학문이 있으면 그 학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제 다 합쳐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합치는 게 아니라 위치가 옮겨지는 거죠. 새로운 학문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새로운 접근법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단계고, 트랜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통섭이나 융합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쫙 해서 하나 뭉뚱그려 가지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헤게모니 싸움에서 어떤 학문인가가 하나가 그 콘실리언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학이 우위에 점한다 그러면 생물학의 뭐라고 기초한, 아니면 생물학적 관점이 많이 투영된 무언가가 생기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걸 자기 학문 분야를 떠나서 뭔가 새로 한다는, 개념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린, 멀티, 인터는 여기서도 이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서로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접점을 찾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트랜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설명에 약간 근접한 그림 다이아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여러 학제에서 한 다학제적인 것, 그 다음에 두 학문이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것.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영미권에서 어떤 그 프래그마티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와 문제에 대한 제안, 그러니까 해결책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는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이런 개념들을 여기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인터도 이제 너무 많은 걸 이제 섞어 놓긴 했는데, 저게 이제 인터가 둘 사이에 있는 게 뭐 여러 개가 섞이면 저런 식의 그림도 가능했지만, 이제 트랜스는 여기는 이제 뭉쳐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제 융합형, 그러니까 융합형인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다학제적 접근, 학제간 접근, 그 다음에 초학제적 접근, 이 세 가지를 쓴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방법론이 있고, 이거에 근거해서 나는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 할 때 뭐 개인적인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일단은 우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위라는 건 어떤 문제 해결책이 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초학제적인 접근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방식 중에 뭐 한 가지를 차용하든 아니면 두 개를 섞든 뭐 이런 것들 뭐 아주 복잡다단한 관계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구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협업임을 잊지 말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장에 보여드릴 건데, 이런 융합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술이 나오면 그 저술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형태는 뭐 초학제적인 연구다라고 했지만, 형태는 어떤 식이냐면 저자는 한 명이고 그 다학제적인 접근법 같은,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막 써서 모아놓은 그냥 백과사전적인 집합적인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자가 전혀 다른 분야 두 명이거나 뭐 이런 식인 경우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그 질 들루즈라는 사람만 얘기를 했는데, 한국식으로는 질 들루에즈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졌던 건 펠릭스 가따리라는 사람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가따리는 질 들루즈가 이제 죽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힘을 못 썼는데 결국은 공동 작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면 건축가들 중에 앞선 세대 말고 저희 제네레이션보다 조금 앞섰거나 저희 제네레이션 정도 되는 경우에는 2명 내지는 3명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연구를 하던 뭐 이런 걸 할 때 진정 그 학제간 연구이거나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2명의 저자가 같이, 그러니까 뭐 어떤 학술 저널에 같은 연구 분야에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서 하는 거인 거 말고,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2명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같은 글을 만들어내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작업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작업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정한 협업이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데, 과정보다는 결과지향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걸 너무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방법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던 이거를 결과물을 내도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협업이고 무슨 뭐 초학제적인 연구 방법이야 라고 해도 결국은 그게 시초가 돼서 어떤 그 단초가 돼서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것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방법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동네에선 이렇게 했어, 외국에선 이렇게 했어, 그냥 그걸로만 그대로 끝나는 경우에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프랑스에서 참고한 책들은 대부분 8, 90년대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본 게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나온 지 이미 10년
20년 전인 책들을 봤던 거죠. 근데 그 책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도 가치가 있고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지금까지 갖춰져 있는 시스템 자체가 완고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바꾸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국적인 실험 아니면 한국적인 그런 학제간 연구, 그런 것들에 대한 던짐? 결과를 계속 던져서 그것이 무언가를 다시 파생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벤티브 프로그램 솔빙이라고 해가지고 생각의 창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업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방이 무거워서 책은 못 갖고 왔는데 혹시라도 이런 걸 보시려고 하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창의성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천재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근데 제가 가서 받았던 건축교육에서, 프랑스식 건축교육, 물론 이제 그게 그들이 쌓아온 전통이기도 하고 그들이 쌓아온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느꼈던 바는 뭐냐면, 천재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축적되고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것도 그 창의적인 무언가가 나오기 이전 단계의 것들이 축적되어서 창의력이라는 것이 바탕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창의력 갖자, 내지는 뭐 이 교육을 하면 갑자기 창의력이 생긴다 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도둑놈 심보 내지는 약간 환상이 아닐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의 지향, 잠정적이라도 해결책을 제시할 것, 이건 이제 철학적인 기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모더니즘을 공격하는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더니즘이 절로 가야 돼 해가지고 목표를 결정하고 나면 그걸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폭력적이었고 전체주의적이었으며 무자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그러니까 현상을 서술하는 데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분석은 정교한데 그래서 늘 남는 질문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허무주의라는 것들이 생기는 것도 그래서 어쩌라고 해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적으로는 결론을 내리되 그 결론이 잠정적이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갈 때 이 방향을 갔어도 이게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섭이든 융합이든 어떤 연구를 지향할 때 그 연구를 지향하는 해결책을, 그러니까 그 연구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다시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비전공자인 저의 주제 넘는 생각이긴 합니다.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재미없습니까? 딱 지금 절반 정도가 있거든요. 지루해라. 고등과학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냈습니다. 사물의 분류와 지식의 탄생, 분류와 합류. 여기는 합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류인데 합류에 컨버전스라는, 그러니까 합류를,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해서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쓰질 않고 합류를 컨플리언스라고 일부러 썼다라고 이제 서문에 밝혔고요. 그 다음에 동서의 학문과 창조,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책의 존재는 알고 있고 조금씩 읽고는 있는데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목차만 받고 이 양반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대충 훑어는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등과학원 같은 이런 소위 석학들이 모여서 책을 내시는데도 각각 자기 글만 썼다는 거죠. 좀 욕심을 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서로 같이 해서 공저하는 그런 아티클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역금입니다. 역금 안에, 그러니까 서로 정말 이질적인 두 분이 만나서 연구하고 토론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책들은 가끔 있죠. 뭐 철학 인문학자나 그 도정현 교수님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누구를 최재천 교수님도 그렇고 누굴 만나가지고 서로 대담한 그런 책들은 있는데 이런 학문적인 영역에서 그런 작업들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게 한 가지이고요. 이 흐름은 1번, 얘가 두 번째 책, 그 다음에 얘가 5번인가 4번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죠. 사물의 분류가 있었다. 사물의 분류라기보다는 이제 학문의 분류였겠죠. 지식의 탄생이라는 건 좀 오버하지 않았을까요? 지식은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결국은 생겼을 것이고 그런 분류가 일어났고 그것이 다시 합쳐지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 합쳐지는 게 결국은 창의성이라는 지점에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런 흐름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의력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창의력에 대한 건 이미 아까 설명드린 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 건축하는 사람이 왜 그런 통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냐라는 거는 제가 통섭이라는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제가 했던 과정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통섭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결과였고요. 맨 처음에 아키텍처롤로지라는 것에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결국은 방법론에서 다학제적인, 상호학제적인 이런 걸 해서 한국 내에서 통섭이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럼 건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해야죠. 아키텍처라는 걸 뭘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건축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도서관에는 건축학이라고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관의 학문을 어떻게 분류했느냐 하는 걸 연구해보는, 들여다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고요. 이 분류학이라는 게 왜 생겨났느냐 했을 때 그 건축적으로 가설 중에 하나가 박물관의 탄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의 탄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부르주아는 아닙니다. 부르주아 혁명이긴 했지만 부르주아를 약탈한 게 아니라 소위 그 귀족 계급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자산들, 그러니까 뭐 수집해 놓은 수집품들, 재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약탈, 방화, 파괴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어느 한 곳에 모이게 됐죠. 그럼 얘를 분류하기 시작한 그것이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시기가 묘하게도 식민지에 가서 사람들이 식민지 약탈을 하는, 그러니까 막 이제 약탈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 쓸어온 겁니다. 아도해가지고 다 쓸어온 건데, 가령 이제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심체 요절은 어떻게 갔느냐? 프랑스인이 뭐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금속 활자군인 걸 알고도 갔다 뭐 이런 식의 뭐 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사람은 어떤 걸 믿는 사람이었냐면 민족 이동에 대한 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화 내지는 설화상의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슐레이만이 트로이를 갖다가 발굴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설화적인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애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그러니까 학자는 아니었는데 아마추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것도 이제 우리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영어는 모르겠는데 불어에서 아마추어를 아마떠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떠의 의미는 애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덕후인 거죠. 이 역사덕후께서 바벨탑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중국까지 와가지고는 중국에 있는 고서를 이렇게 한 움큼 집어가지고 어디 동굴에 있었던 건데 뭐 이렇게 저기 고서상한테 야 저거 나 줘 그래가지고 그걸 통째로 가지고 왔는데 중국 문헌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제 한국인 학자분이 그게 국내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갑자기 왜 이렇게 가지고 박물관에서 이렇게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언가를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로지로 가서 아까 분류 얘기로 가서, 그러니까 건축이 분류를 하니까 건축이 로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분이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물론 그분한테 전 지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분 수업도 듣질 않았고요. 제가 파리에 갔을 때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수업은 진행하시지 않으셨을 때였는데, 그분이 했던 개념이 건축에서 스케일이라는 개념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요. 얘기하고, 아키텍처 다시 이제 곁다리 빼고, 건축이라는 거를 아까 아케테크네, 텍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르케는 이제 아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카이브라는 단어에서 그 특징을 아실 수 있죠. 아카이브는 모은다는 겁니다. 쌓는다는 거고, 테크네를 그 기술 혹은 뭐 그 테크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건축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테크네라는 거는 실제로는 널리지다. 그러니까 널리지인데 공학적인 널리지의 확률이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 지식의 총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중세나 그 과거 사회에서는 분명히 건물을 짓는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했고, 당시의 부와 당시의 기술, 당시의 지식의 모든 것들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성당 갔는데, 뭐 유럽에 성당 하나 짓는데 얘는 300년이 걸렸대, 400년이 걸렸대 라고 이야기하는 건 돈도 부족했고요, 기술적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자꾸 무너져 내렸거든요. 여러분, 노트르담 성당이 얼마 전에 불탔습니다. 인류 문화 역사에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저 건물이 불이 났는데 왜 무너지질 않았지? 내지는 벽은 왜 천장에 불이 났다는데 왜 건물이 멀쩡해? 실제로 고딕 성당이 후대에 와가지고 고딕 볼트라고 그래가지고 벽돌로 이런 돔 구조를 만들기 전에는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요. 벽을 세우고 지붕은 대부분 나무로 짰습니다. 노트르담에서 불이 난 게 다행스럽게도 이 천장 지붕에 나무가 있는 곳에 불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 급속도로 번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옆에 석조로 되어 있는 구조체에는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면 막 무슨 거의 그 세기말적인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옆에 벽체들은 다 멀쩡한,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얘는 건졌다 얘는 건졌다 하는데, 그 이유는 위에 불은 심하게 났던 부분은 천장이 지붕이 목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어느 한순간 그런 그 기술적인 아니면 지식의 총합체였던 적이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감히 저보고 네가 현대사회의 총합체, 그 지식의 총합체냐? 라고 물으면 제가 아니 어디 감히 그런 망발을.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무언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그런 자임하고 싶어 하고요. 예술가연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무언가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래야만 무언가를 진행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런 의미를 사회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러면 로지라는 게 우리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학입니다. 그럼 이 학이라는 건 한자의 특징은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파트를 모아서 새로운 의미의 한자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아까 트랜스디시플리너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어 조합 내지는 조어 뭐 이런 거하고 연관 있는 관계에서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학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학을 이제 파자를 하면 저렇게 파자하는 거는 찾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효 플러스 각입니다. 이제 효는 뭐냐면 이제 효도하라는 효가 아니라 효의 뜻은 따를 효입니다. 무언가를 따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모델 아니면 전통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걸 해보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하는 것 플러스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 깨우침이 있는 것, 그것이 학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이라는 겁니다. 배운다는 건 그런 것이고 거기에 이제 문자가 붙으면 질문한다는 거니까 배우고 익혀서 질문해야 된다. 일단 질문 많이 하시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이라는 건 무엇을 따른다라는 건 제가 쓰는 건축적인 용어로는 모델입니다. 모델이라는 건 이제 뭐 저기 패션 모델 할 때 그 모델이 아니라 그 역할 모델, 롤 모델 할 때 그 모델의 의미입니다.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실험할 때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실험, 모형 할 때 그 모델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이라는 건 결국은 무언가를 이제 깨닫거나 아니면 무언가 자기가 이렇게 그 영감을 얻거나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저는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연관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는, 그러나 무언가 나에게 영향을 준, 저 모델이란 이야기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집 짓는 일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도 나름 자기들이 학문이고자 해서 뭔가 해온 게 있습니다. 건축이 학문이고자 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그 아돌프 로스가 얘기를 했나요? 건축가는 라틴어를 쓰는 석공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비트루비우스라고 해서 로마 시대 때 이제 건축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 10서라는 책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이 건축을 정의하기를 기능 구조 미라고 했는데 그 단어는 이제 베니스타스, 피그미타스, 유틸리타스라는 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베니스타스가 결국은 미라는 단어고 피그미타스가 견고함, 그래서 구조, 그 다음에 유틸리타스는 기능. 그래서 이제 뭐 기능, 구조, 미가 건축의 3대 요소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만 열심히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늘 그렇듯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욕구들이 생겨나면서 기능, 구조, 미로 건축을 보는 게 잘못됐다, 뭐 다른 것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건축가들은 삼각형을 되게 좋아하고요. 삼각형은 좀 이따 말씀드릴 파라메트릭 디자인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건축가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격상시켜서 아티스트이고 필로소퍼이고 시인이며 목공이고 프라그마티스트. 우리는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걸 하는 거고 빌더이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상황은 니들 목 쓰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번에 그 어느 분이 이제 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건축가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옷가게 그 여신 그 주인보다는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아무튼 그러면 이제 건축도 학문이고자 하니까 건축의 이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 이론 해가지고 이제 건축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딱 보면 막 처음에는 이제 건축 분류를 미술사에서 했기 때문에 미술사적인 그런 사적 분류, 그러니까 양식론적인 분류 뭐 이런 게 있고요. 어느 시대인가 유행한 그런 그 학문의 이론들이 건축하고 영향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약간 좀 이상하게 꼬여져 있습니다. 철학이랑 막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 그러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찰스 젠크스라는 건축 비평가가 맨 처음에 썼다.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했고, 그래서 철학하시는 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들 대단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요즘 간혹 듣긴 합니다. 근데 순수한 건축 이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찾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이론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건축 이론이라는 게 조형 원리에 대한 이야기냐, 형태 만들기에 대한 거냐. 그러면 미술하시거나 조소하시는 분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심리학. 아까 얘기했던 게슈탈트 이론 같은 경우에 한동안 건축에서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던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 개 한 가지로 이렇게 편향돼 있는 것들을 보정하거나 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했는데 그건 게슈탈트 이론이 한동안 유행했을 때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어리라고 얘기하는 이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론은 어떤 건가요? 이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그렇듯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을 거고 제 얘기를 해보자면 무언가 이론은 세상을 설명하는 원리 무언가 막 찾다 보면 뭔가 결과가 도출돼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 엄청난 것 뭐 이런 것이 그냥 이론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론이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쪽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연식이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이라는 것이 현실을 앞서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지일 딜루즈가 그런 것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버추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기도 하는데 버추얼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가상의 반대는 리얼. 예, 저도 리얼이라고 얘기했죠. 아니라는 말씀. 예, 그러니까 제가 딜루즈라고 한정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의 반대말은 액추얼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추얼은 잠재태고 액추얼은 현실태라고 하던가 뭐 아무튼 번역어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액추얼이라는 건 뭐냐면 버추얼은 실제로는 이제 뭔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버추얼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게 아니고 현실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근미래적인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그러니까 액추에이션 아니면 뭐 기계공학과에서는 액추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액추얼이라는 건 얘를 갖다가 현실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어리라는 건 약간 버추얼적인 속성이 있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그걸 갖는다. 저도 복잡해서 모릅니다. 책 하나 읽다가 뭐 어려운 책은 첫 페이지 한 페이지 읽다가 그냥 졸려서 자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체력도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책만 읽는 것도 제 일이 아닌지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이 갖는 특수성. 예술 작품하고 했을 때 건축은 뭐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술가하고 건축가의 차이는 뭘까요? 그냥 생각하시기. 에고는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건축가가 더 셀지도 모르고요. 인간 밖에 어떤 예술가 밖에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가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세상이 뭘 요구하든지 상관없죠. 그게 세상에 받아들여지면 거장이 되는 거고 자기 작품이 팔리는 거지만 자기 작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근대적인 예술가 상이고 요즘은 이제 현대적인 예술가는 팔릴 작품을 만들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회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건축가는 가령 유니스트를 예로 짓겠습니다. 유니스트의 클라이언트는 누구일까요? 국가겠죠? 국가에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은 사람은 건축가죠. 그 사람을 작가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여기에다 뭐 건축가가 지었는지 건축사가 지었는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여기에다 자기의 의사가 투영이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방사선으로 되고 각 동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 있고 뭐 강의실은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건물에 동의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근데 건축 교육에서 지금은 그런 게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건축가가 예술가처럼 그 자기 고집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반대로 뭐냐면 건축가는 그냥 건물이 잘 지어지게 그냥 그러니까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 사이를 계속 줄타기 하는 겁니다. 거기에 클라이언트의 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듣는 건축가가 있고요. 시간 없는데. 근데 그거 시간도 없는데 그걸 언제 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고 면적이 얼마고 학생이 얼마고 실이 몇 개가 필요하다면 그냥 땅이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렇게 짓는 거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공간, 정말 짓고 싶은 그 사람이 원하는 혹은 그 사람이 의식하지도 못하지만 무언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걔를 건물을 짓겠다라는 것과 공장, 기한 언제, 버젯 얼마, 그 안에 다 찍어내야 돼. 빵빵빵 찍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국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되신다 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물론 돈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싸다고 좋은 것도 또 없습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그냥 대충 만드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갖는 특수성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요구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지 있고 건축주의 요구가 있고 건축가의 의지가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데 컨셉이나 뭐 이런 거를 뭘 던지죠. 좋은 건축가는 리액션을 받아서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이 생기게 하는데 나쁜 건축가는 당신은 몰라 그냥 내가 할래. 붐. 그러니까 모던 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폐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엘리트이고 자기들이 사회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은 횡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면도 있는 게 그들이 그 세상의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지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인터랙션, 어나더 솔루션. 그러니까 건축가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절대적이지만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서 절대적이지 않은 것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근데 복병은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클라이언트하고 건물을 짓는 어떤 작가적 관점인데 실제로 건물을 좌지우지하는 건 조 교수님이 크게 경험하셨을 제도, 법규, 관습, 예산이 좌우합니다.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냐, 건축가의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작동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 중에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왕년에 유명했던 여러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하산 하티라는 이집트 건축가가 저렴한 가격에 공동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없어졌던 기술로 이 돔 구조의 집을 지었거든요. 근데 관습적으로 그 동네에서 이 돔은, 그러니까 그 소셜 하우징 같은 거를 이제 돔으로 지은 겁니다. 싸게. 근데 퀄리티 있게 지은 거죠. 근데 관습적으로 이 돔은 무덤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축이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페이는 많이 짭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던 이야기 계속입니다. 프리미타스, 밀티티다스, 메리스타스이고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Architecture space is first of all utilitarian. Architectural art begins physical and ends psychological. 어찌됐든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건축가의 그 저희가 되겠죠. 뭐 이런
하기를 하고요. 이제 몇 가지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몇 가지를 가정을 했는데 사이언스 저번에는 제가 그 하우징이나 뭐 이런 것들 공동체에 대한 도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실험실 혹은 이런 실험동이라는 것은 훌륭한 건축가들이 한 예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대량 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학교인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학교, 감옥, 병원은 같은 타이폴로지라고 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이 삑삑이로 하죠. 점점 더 감옥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연구소라는 것도 결국은 오피스 플러스 학교 뭐 이런 거의 그냥 변형입니다.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기능 뭐 구조 미 이런 거에서 건축의 격언 중에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 이제 어떤 극단까지 가냐면 맥도날드 가게는 햄버거 모양이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에까지 가게 되는데, 어찌됐던 근데 실제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꾸겨 넣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니스트를 할 때 유니스트에서 어떤 실들이 필요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했을 거고요. 그냥 일반 짓는 학교 내지는 그냥 건물 아니면 사무동 이런 식으로 그냥 쫙 깔았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진정한 연구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랩이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가령 구글 본사나 뭐 이런 데들에 대한 것들은 잘 찾기가 힘들겠죠.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겠지만 그 안에 실제로 숨어 있는 것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이고, 가령 랩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좀 더 다른 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건 르꼬르비지에가 뭐 같아 보이나요? 옆에 이제 롱샹 셰프, 그러니까 체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례자 성당입니다. 얘는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조소적인 건축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면을 그냥 대충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 곡선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다 했다고 합니다. 골조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사이에 돌을 집어넣고 그게 세면 마감을 하는 건물입니다. 물론 지붕은 콘크리트로 했죠. 네. 안에는 저 모양이 귀 아닌가? 귀? 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론적인 분석을 한 사람은 뭐 오리 모양이다부터 수녀가 그 카톨릭 수녀가 쓰는 이 꽃갈 거기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쟤를 여러 방면에서 찍어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좀 그 피하고자 하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무언가에서 연상돼서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것이 무엇을 재현한다라는 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근대 미학 같은 데서 싫어하기 때문에 배제한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어디서 따왔는지는 뭐 수많은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저 형태를 만들었던 거는 어떤 걸 만들고자 한 거라기보다는 그가 이렇게 대지에서 솟아올라서 뭐 했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형태를 만드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 그 학문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따르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건축가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는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많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집어넣기에도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해석은 분분합니다. 왜 이 형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걸 보통 이제 기호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호학적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꼬르비의 특성상 안에 내부이고요. 그러니까
뭐 고딕성당에서 보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느낌인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느낌을 이 벽면의 두께로서 빛의 어떤 확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압도되시는 그런 거고요. 이 건물 아시는 분? 요즘 교과서에는 건축물, 그러니까 뽕피두 센터입니다. 파리에 세워졌고요. 파리의 에펠탑 이후에 세워진 다음에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논쟁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부에 가장 많은 공간을 주겠다. 그래서 화장실 빼고,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공간 빼고 설비가 차지하는 모든 설비는 다 바깥으로 돌리겠다. 엘리베이터도 바깥, 배기 연통 다 바깥. 그리고 구조는 실제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얘 하고 얘 사이에 이렇게 걸고서 판을 저 사이 저 구조가 그대로 가고 그 사이에 판을 걸어 놓은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콘크리트를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콘크리트를 하나도 안 쓰진 않았고요. 방화 때문에 콘크리트를 좀 쓰긴 썼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이걸 한 사람은 렌조 피아노하고 리차드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로저스, 렌조 피아노는 뭐 여러 가지 건물을 많이 지었고요. 리차드 로저스는 환경 건축에 대해서 한동안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계획은 이 건물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계가 없고 그런 건물을 짓고자 했으나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도서관 들어갈 때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은 그러니까 퍼블릭 도서관이라고 해도 그 폐가시킨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는 날짜가 다 다르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는 완전한 개가식이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저녁 늦게까지 여는 몇 안 되는 저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엄청 떠들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타이폴로지도, 그러니까 유형학도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재밌게 봤던 건 그 유대교에서 하는 예시바라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애들 떠드는데 엄청나게 떠드는데 우리는 이제 도서관에서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는. 제가 국립중앙도서관 갔다가 거의 무덤 같은 고요함을 느끼고서는 야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한번 가보실 만한 재미있는 곳입니다. 물론 저희가 도서관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 1층은 전시장하고 서점, 카페가 있고 2층, 3층이 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4층은 전시장, 4, 5층이 전시장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에 내부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는데 어찌됐든 이 안에 이제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이 좋으시냐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파라메트릭 아키텍처라고 하면 이제 나오는 이미지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이런 그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여기 안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 대충 이런 형태를 만든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롱샹, 그러니까 롱샹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불어가는 홍샹이라서 그거 알아듣기 힘드실 거고, 롱샹 성당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건축가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현장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파라메트릭, 그러니까 변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디자인이 요즘에 뭐라고 해야 되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네틱 아키텍처, 그러니까 키네틱이라는 건 뭐 당연히 움직이는 거니까 이 앞에 이제 우산 같은 꽃갈이 있고 얘가 주로 이제 중동에 있는 건데 이렇게 차량이 열렸다 닫혔다 우산처럼. 물론 저거 자체가 엄청난 크기이고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만 하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뽕피두 센터랑 이렇게 결부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학교라는 게, 그리고 근대적인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강의실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요 규모가 딱 맞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걸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게 건축가들의 꿈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돈이 싸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엄청 비싼 가격에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인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건 소마라는 데서 한 건데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에 있었던 전시관의 하나고요. 이건 이제 상어에서 그 그러니까 상어 그 옆에 이쪽에 이렇게 있는 그 자동차도 이렇게 배기가스 나온 거죠. 이 옆에 이렇게 틈이 가 있는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이거 대한민국 법규에서 얘를 허용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냐. That's the reason why the shapes of buildings seem to be getting more complex. The shift, I suggest, is a direct outcome of new conditions created by the digital revolution. The first time I presented computer graphics at a conference was in 1979. And the comment I got is, the computer will make architecture boring and repetitive. And exactly the opposite has happened. Parametric modeling software incorporates programming techniques into the design process. This integration allows for new forms to be generated at a fast pace that otherwise couldn't be conceived. Parametric software allows the user to generate variants on the same design in real time by changing the input into the programmatic part of the software. It can now be said this is a shift from mass production into mass customization. So how does this relate to architecture? By applying conditions to the programmatic script, you can generate designs that accommodate the different variants, for example occupancy, views and light conditions. This ability to see the alterations in real time can allow the architect to pick a complex form that otherwise may not have been thought about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design. Modern examples of parametrically designed architecture includes Beijing National Stadium by Herzog and de Meuron, Guangzhou Opera by Zaha Hadid Architect, Yas Hotel by Asymptote. None of these previous examples would have been able to be designed or manufactured without parametric software. Regardless of these advantages, as our dependence on this type of software increases, it becomes a worrying prospect to think that as a direct result, the importance of hand drawing in architecture is diminishing. What does this shift mean for the traditional hand-drawn architectural drawings? Sketching unquestionably engages the observer more with their subject and forces them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what is being drawn in terms of proportions, details and scale.